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 핵심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사법농단 사태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원 전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검찰에 소환이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조사 자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특수 1부, 2부, 3부에서 검사 약 50명을 투입을 해서 사법농단 비리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의해서 문건을 만들었고 임종원 차장에게 보고했다. 일단 거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위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이 있죠. 처장은 대법관이고 그 대법관 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런 것을 총지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임종원 전 차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러한 사법농단을 행하였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키맨이라고들 이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지금 한 30개 넘어 한 40개 가까이 되는데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 미쓰비시 같은 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손해배상하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줘라. 전범 기업들이 잘못했으니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해서 그것이 다시 이제 대법원에 올라왔어요. 그럼 대법원에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 끝인데 그 당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생각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좀 늦춰달라. 판결을 지연한 거죠. 그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대법원이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사법 거래를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것이죠. 그다음에 또 무슨 전교조가 이제 재판하는데 거기 법원에 낼 서류를 법원행정처 대신 작성해서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가 다시 노동부에 줘서 노동부가 제출하게 한다든지 여러 또는 사법부의 특정 단체에 가입을 한 회원들의 뒷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사법농단의 모든 혐의에 임종원 전 차장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을 잘 밝혀내기 위해선 키맨으로 꼽히는 오늘 임종원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를 잘 해야 될 텐데 어설프게 했다간 또 이거 다시 수사 끝나버리고 나면 또 다시 부르기도 뭐할 테고요. 어떤 점에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만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지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종원 전 차장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한 거는 다 이제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윗선에 보고가 됐느냐, 지시를 받느냐, 그게 이제 쟁점인데 그거는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이 어떻게 진술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임종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문건도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건 사실이나 사실이나 다만 그것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나 그런 것에 해당 안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리적인 면에 이제 방어를 단단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법농단
위반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데 그래도 여기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네. 네, 포토라인 앞에 있던 취재기자가 사법농단의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물었을 때 들어가서 성실하게 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잡히겠죠. 아니, 그 물론 당연하죠. 상당히 좀 예.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좀 주시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사실은 또 사법 역사상도 중요한 문제죠. 왜 그렇죠. 그런가 하면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영향이 덜하지만 예.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 임종원 전 차장이 왜 저런 의혹을 받는가 하면 뭐 물론 위치도 법원 행정 차장이긴 하지만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장을 했는데 예. 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임종원 차장의 경우에 2011년, 12년부터 기조실장으로 2015년도부터 차장으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이 계속 같은 업무를 함께했네요. 했다고 예. 볼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법원에서 차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대법원장에 보고된 것이 오히려 정상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또 그동안에 이루어진 양상을 볼 때 이것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도 아닌 차장이 자기가 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그 위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봤을 때 이 윗선에 대한 진술이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의 방향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달라지지 그러겠네요. 않겠습니까? 임종원 차장이 만약에 이건 뭐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지 보고한 바가 없다. 만약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윗선인 대법관과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더 이상 책임 추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왜는가 하면 네. 그 뭐 서류에 대법원장이나 전 대법관에 무슨 그 서명이 있다든 그런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임종원 전 차장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 보고해서 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처장들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받게 되는 뭐 그런 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전직 검사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법조인의 촉으로서 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오늘 어떻게 좀 진술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가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배 법관들 내지는 부하 법관들의 점에 대해서는 다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예. 다만 이제 이것이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 안 된다. 그쪽으로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주장할 것이고 이제 상급자의 지시나 보고 문제는 그런 사실 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뭐 진실이 아직 무엇인지도 아직 밝히지 않은 데다가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 임종원 전 차장이 뭐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 첫 번째 어떤 구속 피의자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혐의를 들이대면서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구속까지 하려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혼자 그걸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글쎄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30여 건이 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을 그 실무 총책임자인 임종원 전 차장 혼자서 과연 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 사건 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또 법원과 검찰 간의 기싸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사법농단 1호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발부될까 안 될까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들은 대부분 기각을 했는데 그렇죠.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임 차장이 그 변호사 개업한 그 사무실에 가서 USB를 확보했거든요. 예. 거의 문건이 한 8천여 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사의 한 동력도 됐는데 만약에 임종원 전 차장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하는 건 쉽지는 않을 또 겁니다. 제19 감사기란 말이 나올 수도 있기 왜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임 차장 얘기가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가 다 했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될 예. 것이고 예. 또 내가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혐의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과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2018년 몇 년 동안에 감사를 해보니 네. 전국 그 유치원이 사립이 한 4,200개가 있고 국공립이 4,500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사립 유치원 1,878곳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5,951건이 나왔는데 네. 주로 이제 돈을 잘못 쓴 거죠. 돈을 사적으로 썼다든지 그런 건데 그런 돈이 한 269억이 된답니다. 문제는 우리 생각할 때 사립 유치원은 학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운영비의 한 40% 내지 50% 가까운 돈이 나라 돈이 들어가게 지원을 됩니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가 중앙정부에서 가거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에서 돈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심지어 뭐 노래방에 갈 때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명품 핸드백을 산 사람도 있고 또 외제차를 산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성인용품도 있더라고요. 예, 성인용품으로 산 경우도 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준 것을 그것을 자기가 다른 데 써버리면 결국 아이들에겐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급식비도 다 나오는데 그것도 급식비를 떼서 딴 걸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 학부형들이 좀 분노하고 이 유치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금 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국세가 낭비되는,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이런 어떤 비리가 사립 유치원들 비리 반복되는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렇게 허술한가요? 이게 무슨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은 교육부의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거든요. 사립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감사를 안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파인 에듀라는 그런 회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올려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그걸 도입하자 그랬더니 정부에서 들고 일어나고 반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최대한 많이 타서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좀 비리로 쓰는 그러니까 거라고 내가 알아서 쓴다 밖에 이런 할수 얘기.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알아서 쓴다는 예. 거죠. 근데 예. 문제는 그 돈이 국가나 지방에서 지방정부에 나온 돈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부형들 개인 돈도 아니기 때문에 예. 공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회계가 투명하게 돼야 되고 그렇죠. 세금이 어디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계속 반대를 해갖고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감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 교육부 장관이 뭐 시행을 하겠다 하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립 유치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게 선거에 있어서 파워가 막강한 데거든요. 선거에서. 학부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 학부형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선뜻 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형사처벌, 그러니까 만약에 밝혀졌을 때 처벌 기준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그 처벌 여부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 학부형한테 지원하는 돈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돈이니까 학부형이 낸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아무데나 쓴다고 하더라도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예. 근데 또 한편은 그것이 국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온 돈이니까 공금적인 성격이니까 처벌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어느 쪽이건 수사기관에서 법리 검토를 해서 심한 경우는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인가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행정처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게 국민의 세금이 40%씩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저 외제차 사고 명품 핸드백 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실태에 대해서 국가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는데 진짜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감사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쓰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각지대를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11억 원을 체납을 하고 해외 여행을 다녔던 체납자가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출국 금지가 정당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집을 사서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익에 대한. 대해서 그렇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한 10분의 1만 냈어요. 그리고 안 냈어요, 계속. 예. 안 내고 있으면서 자기 식구들은 외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미국에 유학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못 나가니까 이 출국금지가 돼 있거든요. 출국금지는 지금 우리 출입국관리법상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10억 가까운 돈을 안 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출국금지가 개인의 그 주거의 자유, 거주의 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네. 재판부의 입장은 이 사람이 그 동안에 보면 분명히 양도소득이 돈이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한 채만 팔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되게 많은 집을 파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보니까 강남에도 뭐 2군데 지금 집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정주부랍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자녀들은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가족들은 수차례 외국 여행을 다니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재산을 뭔가 숨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안 낸다고 해갖고 출금지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그렇게 없다고 하는 주로 거는 이제 그거죠. 그런 경우군요. 이제 예.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출금지가 정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많은 그 세금을 못 냈다 하더라도 예. 내가 뭐 망해서 진짜로 망해서 가진 돈이 없어 못 낸다. 그런 경우에는 출금지가 부당한 거죠. 예. 예.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돈을 빼돌려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해외 나갈 때 그 돈 또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요즘 뭐 10,000불씩 있으니까 그거 들고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러지 이런 출국 금지는 지금 본인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족은 해당은 안 되죠. 예. 그래서 무슨 뭐 우리가 그 출국 금지 시키는 이유가 뭐 외국에 못 나가 심리적 압박을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건 막자. 막기 위해서. 예. 보통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출국 금지가 풀리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세금을 다 체납액을 내야 되는 갚든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증명을 세금을 해야 못 되는 낸다는지 그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썼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해외여행도 생활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생활비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다음에 애들 유학비도 다 쓰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다른 케이스에 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못 냈는데 그 사람의 경우엔 실제로 자기 근로소득 다 낸 거, 부인이 돈 번 거 다 해보니까 번 거 가지고 생활하기가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출금지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세금 안 내고 무조건 뭐 출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군요. 예. 뭔가 부정한 동기가 보일 때 그때 이제 출금지 시키는 거죠. 충분히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태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